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싱글 남성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도 점점 풀려가고 장사해서 먹고 사는 저도 이제야 다시 숨통이 트이는 것 같군요. 사실 지난 2년간 버틴다고 버텼지만 이래저래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네요. 저같이 장사하시는 분들이야 다들 그렇겠지만은 작년 한 해는 제게는 유난히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게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솔직히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고 내 무덤 내가 팠다 싶어서 말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혹시 어딘가에 저같이 바보 같고 불쌍한 영혼이 있지는 않을까 하여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젊었을 적 저는 참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집안 환경 탓에 고등학교도 겨우 나왔고 어려서부터 우유 배달과 신문 배달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다 썼었죠. 돈이라면 먹고 죽을래도 없을 집구석이었기에 저뿐 아니라 우리 집 형제들은 다들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살 되고 얼마 안 있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뒤로 형제들은 모두 자기 먹고 살 길 찾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애초부터 살가운 형제 사이도 아니었지만 부모님마저 돌아가신 뒤에는 정말 연락 한번 하고 살 일이 없었네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어쩌다 보니 세상 천지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살게 되었네요. 그놈의 돈이라는 게 뭔지 참 지긋지긋하면서도 없으면 없어서 서글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목표는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발 남들만큼 벌어먹고 살자였죠. 배고프고 서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죽기 전에 하루만이라도 제발 돈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싶었죠. 하지만 날 때부터 가진 게 없었으니 남들만큼 기회를 얻기도 쉽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밑바닥부터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땐 젊은 게 제 유일한 재산이었네요. 머리 쓰는 건 할 줄 모르니 사무직은 당연히 꿈도 못 꾸고 그나마 건강한 몸뚱이 하나 믿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물건 옮기는 일도 해보고 택배 상하차도 하고 노가다도 해보고 몸 쓰는 일은 아마 거진 다 하고 살았을 겁니다. 일하고 들어오면 피곤해서 쓰러져 잠밖에 자질 못하니 그만큼 저축하기는 쉬웠죠. 통장에 차곡차곡 돈이 쌓이는 걸 보면서 저는 제가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혼이고 연애고 꿈도 꿔보지 못하면서 그저 돈만 모으면 행복한 줄 알았죠. 그런데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연인도 없이 그냥 혼자 세상에 버려진 듯 살아가다 보니 어느 날 이게 무슨 인생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 번은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문안 와줄 친구 하나가 없는 겁니다. 저더러 보호자 없냐 묻는 간호사한테 뭐라 말할지도 모르겠고 혹시 내가 잘못해서 죽기라도 했으면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 그제서야 아찔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부터 저도 조금씩 인생을 배워가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 죽더라도 아쉽지 않게 살기로 말이죠. 너무 돈만 보고 달리지 말고 죽기 전에 절절한 사랑도 한번 해보고 세상 좋은 것들도 좀 둘러보고 살자고 말이에요. 그것도 돈 없이는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꼭 돈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더군요.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은 무료이고 따뜻한 햇살과 붉은 노을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니 말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주변을 살피고 살다 보니 그제서야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를 알게 되었죠. 진작부터 제게 친절하게 굴었던 인력회사 격리 아가씨는 미인형은 아니지만 맑은 얼굴이 참 보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나한테 유난히 친절한 것이 고맙기는 했지만
연애 한번 못 해본 제가 그게 호감 표현인지 뭔지 알 길이 없었죠. 뒤늦게서야 그녀의 마음을 알아차린 저는 용기 내어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경희 씨도 제 마음을 받아주었고 우리는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둘 다 소박한 형편이었지만 남부럽지 않았어요. 자판기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도 비싼 카페에 부럽지가 않았거든요. 그때는 뭐가 그리 행복하고 즐겁기만 했는지 아마 평생 두 번 다시는 느낄 수 없을 행복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던 저희는 어느새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경희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 같이 있어서 행복하다면 그걸로 될 거라 생각했죠. 어차피 둘 다 비슷한 사정에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고 우리만 좋으면 같이 살아보자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멋대가리 없는 청혼이었는데 그걸 좋다고 덥석 받아준 경희에게 참 고맙네요. 그렇게 저희는 둘이 모은 돈을 탈탈 털어 방 2개짜리 신혼집을 얻었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혼수라고 할 만한 건 별로 없었어요. 서로 쓰던 물건들 들고 왔었고 그나마 신혼이라고 같이 밥그릇과 국그릇을 고르러 다닌 게 전부였네요. 나란히 놓인 공기 2개를 보고 결혼했다며 서로 끌어안고 좋아하던 우리였습니다.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밖에 못하고 살았지만 언젠가 돈 많이 벌어서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도 가자 말했죠. 결혼하고 난 뒤 작게 장사를 시작하게 된 저는 매일 바쁘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혼자 음식 만들어서 배달도 하고 계산도 하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그래도 내 가게에서 내 장사를 한다는 게 참 행복했습니다. 아직은 큰돈 만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마누라 호강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었죠. 물론 경희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했지만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기대고 보듬으며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아이 욕심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서로 닮은 자식을 낳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가게 자리만 잡히면 목돈만 생기면 계속 미루다 보니 여태 아이가 없었네요. 그래도 아직 한참 젊으니까 아이는 언제라도 만들면 될 거라 생각했고 당장은 돈 벌어서 여유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싶었습니다. 어느덧 결혼 5년 차가 되었던 저는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겠다 생각했고 우리도 30 나이가 넘었으니 더는 미루지 말고 아이를 갖자 생각했죠. 아이를 참 좋아하던 아내는 제게 아들을 가지고 싶은지 딸을 가지고 싶은지 몇 번이나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들이던 딸이던 좋다고 했고 아내는 둘 다 가지고 싶다 말했죠. 임신을 준비하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엽산을 열심히 챙겨 먹던 아내였습니다. 언제 아이가 찾아올지 매일 태몽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늘이 참 무심하셨습니다. 이제 겨우 집사람 마음 편하게 해줄 수 있겠다 싶었던 그때 아내에게 사고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차에 치여 병원에 있다는 소식에 가게 문도 잠그지 않고 뛰어간 저는 이미 의식이 끊어진 아내의 차가운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에 저는 아내와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도 없었죠. 남들 쉬는 주말, 가게 문 연다고 나가야 했던 저를 보며 아쉬워하던 것이 아내의 마지막 얼굴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게 열지 말고 데이트하자는 말을 그냥 들어줄 걸. 저는 그날따라 아내가 괜히 투덜댄다 생각하고 집을 나왔죠. 그러다 제가 없는 사이 답답했는지 집을 벗어나 거리를 걷던 아내가 웬 낯선 차량에 치여 죽었습니다. 뺑소니를 치고 간 그 차량은 겨우 잡았으나 그놈을 잡아 죽여봤자
이미 떠난 제 아내를 살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제 탓 같았어요. 무슨 정신인 줄도 모르고 아내의 장례를 무사히 마친 뒤 저는 열심히 하던 가게도 접고 집에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그러다 49째 날 아내를 보러 겨우 몸을 일으켜 보니 거울 속 제 모습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집사람이 거짓골이라며 혼낼 것 같았죠. 그래도 마누라 보러 간다고 오랜만에 면도도 하고 샤워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 앞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제 남은 인생은 벌받듯이 버티고 살아가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사실 아내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어 할 수만 있다면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착한 경희가 그걸 바라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내에게 미안해서라도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너무 이른 나이에 아내를 떠나보낸 뒤 저는 속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재미도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고 싶었어요. 그나마 바쁘게라도 살아야 다른 생각하지 않고 피곤해서 일찍 잠에 들 수 있으니 말이죠. 덕분인지 하던 일이 잘 되어 예전에는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돈도 꽤 많이 모았고 땅도 집도 조금씩 생겼네요. 어차피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기는 했지만 늙어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죽고 싶지는 않기에 보험 삼아 조금씩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흘렀고 저는 40 중반의 아저씨가 되어 있었네요. 아내를 떠나보낸 지도 벌써 한참이지만 제 평생 여자는 경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게 추한지 주변에서는 여자 좀 만나보라며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소개시켜준다는 사람도 있었고 내가 혼자인 줄 알고 다가오는 여자들도 꽤 있었죠. 아내가 죽었을 때가 제 나이가 겨우 31, 2 정도였으니 혼자 늙어 죽기에는 젊은 나이기는 했죠. 하지만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에 누구를 만나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호강 한번 못 시키고 마누라 떠나보낸 놈이 무슨 낯짝으로 새 인생을 살까 싶어서 말이에요. 가끔 무척 외롭고 적적할 때가 있었지만 40 넘어 누구를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그냥 다 포기하고 살려고 했어요. 그런 제가 40 다 넘어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다들 만나봐라 할 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니 우연히 만난 미숙 씨에게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가게 근처에서 옷장사를 시작하게 된 미숙 씨는 제게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여기 옷가게 차리게 된 사람인데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처음에는 내 또래인 줄도 몰랐어요. 저는 벌써 배불뚝 나온 40대 아저씨인데 미숙 씨는 옷가게 사장답게 날씬하고 스타일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30 중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40 된 내 또래라는 것을 알고 좀 반갑기까지 하더군요. 그래봤자 제가 뭘 하겠냐마는 그래도 오랜만에 이성과 인사를 나눠 괜히 설레었죠. 미숙 씨는 참 착하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처음 하는 장사라 어려운지 월세도 겨우 낸다 그러면서 매달 여기저기 기부도 하더군요. 자기에게 쓰는 것을 아끼면서도 남들에게 베풀 줄 아는 미숙 씨를 보니 저는 일찍 떠나보낸 집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도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저는 언제부터인가 미숙 씨에게서 경의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미숙 씨는 제게 이런저런 일을 부탁하며 저희는 부쩍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같이 술 한 잔씩 나누기도 하고 둘 다 혼자 사는 처지에 먹을 것을 나누거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저를 오빠 오빠 하며 따르게 된 미숙 씨는 자기 사연도 먼저 말해 주었죠. 오빠는 가게도 잘 되고 아쉬울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여태 혼자야? 나?
내가 말 안 했었나? 나 결혼했었어. 그 사람이 먼저 떠나서 그 뒤로 쭉 혼자인 거지. 노총각은 아니지. 어머, 몰랐어. 왜 말을 안 했어? 글쎄,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네. 벌써 10년도 넘었고, 나한테는 익숙한 일이잖아. 사실, 나도 우리 남편 먼저 보냈어. 뭐? 정말이야? 얼마나 됐니? 나는 아직 얼마 안 됐어. 이제 겨우 3년? 남편 죽고는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겨우 숨쉬고 살아보려고 하는 중이야. 그래서 살던 동네에서 이사도 오고 안 해본 옷장사도 시작했지. 자식이라도 낳았으면 자식 보고 살기라도 할 텐데 하나 있던 남편이 죽고 나니까 정말 살아가기가 싫더라고. 나도 이런 얘기는 오빠한테 처음 하네. 솔직히 이런 얘기 누구한테 하겠어. 친구들도 가족들도 안 겪어본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일이잖아. 그렇지. 나도 그 맘 잘 알지. 다들 불쌍하게는 여기지만 직접 겪지 않으면 평생 모를 고통이지. 같은 사연을 겪은 우리는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내 먼저 보내고 저를 동정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다들 제 속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내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더군요. 그 뒤로 저희는 동네 친구처럼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냈습니다. 미숙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서 제 일처럼 발벗고 나서주고 기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옆에 있어 주었죠. 그러다 보니 남녀 사이에 마음이 생기는 건 정말 시간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친구라 생각했던 저희가 결국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네요. 솔직히 저도 뒤늦게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전처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내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다는 게 잘할 수 있을까 부담이 되었죠. 그럴 때 미숙이가 제게 용기를 주고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오빠, 나도 전 남편 먼저 보내놓고 다시 가정을 꾸린다는 게 너무 두렵고 걱정돼. 하지만 언제까지고 그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도 우리가 새 인생을 사는 걸 바랄지도 몰라. 오빠도 전처 먼저 남았다면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이야. 오빠, 힘들겠지만 우리 서로 믿고 한번 시작해보자. 그렇게 저와 미숙이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앞으로 남은 인생의 절반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고, 작게나마 결혼식도 올렸죠. 경희에게 꼭 웨딩드레스를 입혀주고 싶었었는데, 돈 벌고 여유 생기면 결혼식 올리자고 했던 그 약속을 결국 지키지 못했던 것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재혼식 날, 저는 고생만 하고 떠난 전처 생각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네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남은 인생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는 것에 기뻤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 살고 있다 생각하면서도 외로웠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전처에 대한 미련과 미안함을 버리고 옆에 있는 이 사람과 우리의 앞날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도 가져보고 싶었고 저도 남은 인생 남들 다 누려보는 행복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전처를 아주 지울 수는 없었죠. 제사 챙겨줄 식구도 없는 사람이라 재혼을 했더라도 그 사람 재산은 제가 챙겨야 했거든요. 미숙이 너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전처 제사를 내가 좀 챙겨줘야 해. 그 사람이 부모님 일찍 떠나시고 외동에 나 말고는 챙길 사람 없는 외로운 사람이라 미숙이 너한테 도와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내가 제사하는 걸
이해만 해달라는 거야. 물론 어려울 수 있는 부탁이지만 나도 마음 편히 행복하려면 먼저 떠난 사람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이해하지. 설마 내가 그거 하나 이해 못할까봐? 물론 나는 전 남편 제사 챙겨야 하는 건 아니지만 오빠가 그런다는 걸 어떻게 이해 못하겠어. 그러지 말고 올해부터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해. 나도 경희 씨한테 고마워하는 입장이잖아. 아내는 그런 저를 그저 이해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거들어 성심성의껏 전처의 제사상을 챙겨주었습니다. 저와 제 전처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는 아내를 본 저는 그 사람을 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제가 달리 해줄 건 없고 그동안 혼자 쓰며 모아둔 재산도 제 여유도 다 그 사람을 위해 쓰고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재주도 없는 장사하겠다고 고생하던 사람이라 결혼한 뒤에는 당장 일부터 관두라고 했죠. 미숙이 너도 그 일 하고 싶어서 했던 거 아니잖아. 돈 때문이면 이제 고생하지 않아도 괜찮아. 돈이야 내가 아쉽지 않게 버는데 뭐하러 당신까지 고생하겠어. 그리고 어차피 우리 아이 가질 생각이면 몸부터 편해져야지. 아이를 위해서라도 일부터 그만두고 지금부터 병원 다니면서 우리 열심히 노력해보자. 나도 오빠 마음은 알지만 나는 오빠 덕만 보고 싶지 않아. 오빠는 혼자 밖에서 고생하고 나는 집에서 편히 있으라고? 집안일하고 살림 사는 것도 힘든 일이야. 어차피 미숙이 너도 남편 죽기 전에는 살림만 했다며. 그럼 지금도 장사하는 것보다 살림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어? 괜히 나 때문이면 그런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나는 오히려 미숙이 네가 집안 돌봐주는 게 바깥일 하기도 좋고 더 편해. 나 때문에 미안해서 그러는 거라면 날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줘. 오빠가 전 그렇게 말하면 내가 열심히 살림 살아볼게. 나 그래도 손맛은 꽤 좋거든. 그리고 오빠 말대로 노력해서 얼른 아이도 갖자. 나도 오빠 닮은 아이 꼭 갖고 싶어. 우리 앞으로 정말 행복해지자. 제가 알던 미숙이는 제가 걱정을 시킬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림하면서도 돈 한 푼 아껴 썼고 음식도 늘 자기보다 제 입맛에 맞춰주곤 했죠. 아이를 갖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고마웠고 그런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게 참 행복했고 그렇게 저는 늦게라도 재혼하기를 잘했다 생각하며 하루빨리 아이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늦은 나이 때문인지 아이가 금세 찾아와 주진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은 희망이 있는 나이였고 병원에서도 조바심 내지 말고 준비해 보자고 하셨지만 저는 뒤늦게 얻은 행복이 사라질까 불안했던 건지 하루빨리 아이를 보고 싶었죠.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고도 소식이 없자 아내도 저도 점점 지쳤습니다. 아이는 욕심인 걸까 싶어 포기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그리고 그쯤부터 아내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내는 부쩍 짜증이 많아졌고 제게 하는 표현도 관심도 이전만 못해졌습니다. 늘 제 휴일만 기다리며 데이트하자던 아내는 피곤하다며 늦잠에 저 혼자 밥을 먹게 했고 매일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예쁜 아내도 더는 없었죠. 제가 집에 들어와도 본체 만체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최선을 다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알지만 작은 표현 하나 없는 아내를 보니 괜히 섭섭해지더군요. 피곤하더라도 관심은 가져줄 수 있는 것 아닌지 내가 뭘 잘못이라도 한 건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결국 제가 참다 못해 한 소리를 하게 되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꼭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죠. 여보,
나 배고픈데 집에 밥 없어? 밥솥에 없으면 없는 거겠지. 내가 밥하는 사람이야? 밥 없으면 해 먹던가 아니면 시켜 먹지. 누워있는 사람을 왜 불러? 아니, 밥 때가 다 지났는데 밥이 없길래. 당신은 안 먹어? 난 입맛 없어. 먹고 싶으면 알아서 먹어. 언제는 살림 하나는 자기더러 제대로 맡겨달라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밥을 안 하지 않나 반찬을 사다 먹고 그저 물어보는 일로 짜증을 내고 심지어는 제가 말 걸기 전에는 대꾸도 없었죠. 전처와는 이런 식으로 싸워본 일이 없던지라 저는 아내가 그러는 것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도 벌써 결혼 3년 차라 권태기라도 온 건지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건지 좋았던 시절도 다 갔다 싶어 저도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죠. 그렇게 같이 부부 상담이라도 받아봐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아내는 언젠가부터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제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많이 힘들었죠? 얼른 씻고 와. 밥 먹자. 늦었는데 먼저 안 먹었어? 당신도 안 먹었을 텐데 내가 어떻게 먹어? 나 배고프니까 빨리 와. 당신 요즘엔 기분이 좋은가 봐? 응? 내가 뭘? 아니, 요 몇 달간 부쩍 짜증내더니 요즘에는 안 그러네? 내가 짜증을 냈어? 몰랐어? 그 만사 귀찮은 것처럼 굴고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하면 화만 냈잖아. 아닌데? 내가 그랬으면 미안해. 아마 내가 임신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했나 봐. 좀 우울했던 것 같더라고. 이전에는 붙잡고 왜 그러냐 물어도 말없던 아내가 그제서야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찾아오지 않아 스트레스가 많았나 보다는 아내의 말에 저는 그제서야 괜히 미안해졌어요.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렸는지 그걸로 아내를 스트레스를 받게 했는지 싶었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였구나. 미안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섭섭했네. 근데 나 애는 꼭 없어도 돼. 이 나이에 욕심 부릴 생각도 없고 애초에 당신 만나기 전에는 재혼은 꿈도 꾸지 않았었잖아. 나는 당신이랑 지금처럼 행복하게만 지내면 좋겠어. 그러니까 당신도 그런 걸로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 알겠지? 고마워. 역시 오빠밖에 없다. 나도 앞으로 짜증내지 않고 오빠 잘 챙길게. 그동안 내가 오빠한테 소홀한 것 같아서 미안했어. 역시 제 아내가 그럴 리가 없었죠. 착하고 순진했던 사람이 왜 달라졌나 싶었더니 모두 임신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내는 그날 이후로 반성한다며 제게 더욱 잘해주려 노력했고 매일 같이 마트에 장을 봐서 제 저녁상을 차려주었어요. 오빠, 오늘은 갈비 사와서 내가 직접 재워줄게. 나만의 특제 양념 기대해. 갈비? 그거 힘들잖아. 그냥 되어 있는 거 사지. 뭐하러 힘들게 그래. 아니면 오랜만에 나가서 외식이라도 할까? 아니야. 내가 정성 들여서 직접 해주고 싶으니까 그렇지.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집밥이 좋잖아. 그리고 요즘 코로나도 위험하고 그냥 내가 직접 해줄게. 나는 괜히 당신 고생할까봐 그렇지. 그럼 저녁 기대할게. 응, 오빠, 내가 맛있게 해놓을 테니까 일 열심히 하고 와. 사랑해. 괜히 미안해서 그러는지 아내는 귀찮을 텐데도 매일마다 장을 봐서는 절 위한 음식들을 해주었습니다. 힘들 텐데 굳이 그러지 말라 그래도 저를 위해 노력해주는 아내를 보며 저도 많이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분명 좋아해야 맞을 텐데 저는 제게 잘해주는 아내를 보며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여자의 감이라는 것처럼 남자에게도 촉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왠지 불안감을 느꼈죠. 아내는 이전처럼 제게 다정하고 밥도 잘해주는데도 저는 뭔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의심을 할 만한 일은 또 없었어요. 유난히 밝아 보인다 뿐이지 다른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기만 한 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 더더욱 말입니다. 묘하게 들떠 보이고 콧노래를 부르는 것이 제가 모르는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닐지 궁금했습니다. 당연히 아닐 거라 생각하면서도 저는 왠지 아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내는 의심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을 자주 만난다거나 모임 같은 걸 하는 것도 아니고 낮에는 살림하고 장보러만 다니며 제가 쉬는 날에는 늘 저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차 끌고 가봤자 근처 대형마트나 백화점뿐이었기에 저는 다른 의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아내의 핸드폰을 훔쳐보기도 하고 내비게이션 운행 기록을 살펴보기도 했지만 마트를 다녀온 것 말고는 어디 갔다 온 곳도 하나 없었고 별다른 수상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니라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음에도 저는 계속 뭔지 모를 찝찝함을 남겨둬야 했습니다. 마치 화장실 갔다가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나온 그런 기분이었죠. 불안함에 의심까지 해놓고 정작 건진 게 없자 저는 안심보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아내를 내가 의심하고 있었던 건지 제 스스로가 미친 건 아닌가 싶었죠. 그렇게 저의 찝찝함이 뭔지 모른 채로 여전히 다정하고 착한 아내의 내조를 받던 저는 그 이상함이 무엇일지 조금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뭘 하나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던 아내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기척이 느껴졌거든요. 여보, 어디야? 뭐해? 나 오늘 저녁거리 사러 마트 왔지. 그래? 근데 옆에 누구 있어? 누구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응? 글쎄, 누가 있을 리가 있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면 마트에 다른 사람 목소린가 봐. 오늘 세일한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따라 사람들이 많기는 하네. 지금 사람들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다. 아내는 마트라며 별일 아니라 했지만 한번 의심을 시작한 저는 쉽게 오해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 스스로도 제가 잘못되었다 생각했어요. 외출이라고는 마트밖에 하지 않는 아내를 보며 외도를 의심하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분명 제 눈으로 내비게이션 기록까지 확인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일이 그냥 넘어가지질 않았습니다. 잘 때마다 생각이 들었고 몹쓸 상상까지 하게 되었죠. 결국 저는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 몰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연결했습니다. 혹시 아내가 어딜 가더라도 제가 알고 싶었거든요. 이런 일을 하면 의처증 소리를 들을 게 뻔했지만 그때는 정말 제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강렬한 촉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았고 저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상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장보러 마트를 가는지 마트까지 갔던 아내가 얼마 뒤 갑자기 이동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마트 주차장에 주차만 해두고 근처로 볼일이라도 보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가 한참 동안 이동을 하며 교외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참을 움직인 아내는 한동안 위치도 뜨지 않는 곳에 있더니 몇 시간 뒤 다시 마트로 향했고 제가 퇴근하기 전 집으로 돌아갔죠. 그 뒤로도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분명히 이상했지만 어디 갔었냐 직접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아내 몰래 추적 어플을 깔았다고 밝힐 수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조금 더 아내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대로 된 물증을 얻을 수가 있었네요. 그동안은 대체 어디를 가는지 산속이나 제대로 위치가 뜨지 않는 곳만 다니더니 그날은 정확히 모텔 주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더군요. 요즘은 위치 추적 기술이 좋아 웬만하면 오차 범위가 없는 데다가 거기는 주변에 그 모텔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뭘 불안해했던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바람을 피고 나를 속였다는 사실에 저는 좌절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이랬던 건지, 무슨 수로 그런 건지 너무나 알고 싶었죠. 결국 바로 다음 날 저는 정확한 증거를 잡기 위해 가게 문을 닫고 아내의 뒤를 쫓기로 했습니다. 출근하는 척 나가는 길에 아내가 제게 이러더군요. 여보, 오늘은 자기 좋아하는 김치찜 해줄게. 맛있겠지? 김치찜 좋지. 그럼 오늘도 마트 다녀오겠네? 응. 오늘은 롯데마트에서 돼지고기 세일한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오려고. 매번 장 보느라 고생이 많겠어. 다 당신 위해서 하는 건데 고생은 무슨. 그럼 이따 저녁에 봐요. 내가 좋아하는 김치찜을 해주겠다는 아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마트로 향하는 아내를 보며 혹시 내가 정말 오해하는 건 아닐까 수십 번 생각해봤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그렇게나 겹칠 확률이 대체 얼마나 될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뒤를 쫓아 몰래 마트 주차장까지 들어갔고 아내가 주차를 하고 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간다기에는 너무 화려한 아내의 차림에 제 의심은 더해졌고 차에서 내린 아내가 다른 차량으로 옮겨 타는 것을 목격한 순간 저는 모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탄 차가 출발하려던 순간 저는 그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김미수, 이놈이 정육점 사장이냐? 마트에서 장 본다 그러더니 둘이 어딜 가시려고? 운전석에는 내 또래의 남자가 있었고 그놈 옆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는 저를 보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두 사람이 떳떳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네요. 저를 보고 놀란 아내가 순식간에 차에서 뛰어내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올라오던 차에 그만 치여버렸죠.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제가 놀라 어떻게 할 새도 없이 운전석에 타있던 그놈이 사고난 아내를 보며 뛰어가더군요. 미수가 괜찮아? 아파. 다리를 다쳤나봐. 아무리 급하다고 차가 오는 줄도 모르고 냅다 도망가는 여자나 바람난 여자 남편이 코앞에 있는데도 그 여자 챙긴다고 달려가는 인간이나 다들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꼴의 사랑이라도 하는 건지 차에 치인 제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가자더군요. 우선 사람부터 살리고 얘기하시죠.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요. 미수가 죽지 마. 죽으면 안 돼. 삼자대면 하러 왔던 저는 이러다 어영부영 정리될까 싶어 얼떨결에 그놈 차에 올라탔지만 제가 보기엔 주차장 올라오는 차에 치여서 큰일이 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놈은 마치 제 아내가 죽기라도 할 것처럼 참 과하게 유난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가서 아내의 치료를 맡기고 저는 그 상간남과 얘기를 하게 되었죠. 제가 증거가 있다고 해서 그런지 아니면 당당하기라도 한 건지 그놈은 거짓없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예, 저희 만나고 있던 거 다 맞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한들 소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미숙이랑 저 서로 많이 좋아합니다. 그쪽 속인 건 미안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는 없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더니 그놈들 생각이 딱 그렇더군요. 자기네들이 천년의 사랑쯤 되는 줄 아는 건지
남편 앞에서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 말하는 겁니다. 저는 막상 그놈이 당당하게 나오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는 사이 그놈은 내 마누라 챙긴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정신이 없는지 핸드폰까지 흘리고 갔네요. 저야 그 와중에 바람난 마누라 걱정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지만 내 앞에서 더 난리치는 상간남을 보고 있는 것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대체 뭐 하는 놈인가 싶어 저는 그놈이 없는 사이 핸드폰을 열어보았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더군요. 아무렴 유부녀랑 바람이 났어도 사랑한다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면 당연히 싱글이겠지 생각했는데 이놈도 똑같이 가정이 있는 겁니다. 처자식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해놓고 바람 피러 다니는 남편은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저도 제가 불쌍했지만 남편이 그런 줄도 모르고 밖에서 고생한다 걱정하고 있을 그 집 와이프를 생각하니 제가 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화목해 보이는 가족 사진을 보면 그 집 여자도 자기 남편이 뭐하고 다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저는 그 길로 상간남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오라 알려줬습니다. 처음에 병원으로 오라는 말에 자기 남편이 어찌 된 줄 알고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더 애잔한 생각이 들더군요. 아마 나도 아무것도 몰랐으면 그 여자랑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다고 괜히 다 말해주면 오다가 사고라도 날까 싶어 대충 빨리 와달라고 했습니다. 내 와이프가 상간남 손을 잡고 검사를 받으러 간 사이 상간남 와이프가 병원으로 도착했네요. 저 연락 주신 분이 그쪽이세요? 저희 남편 핸드폰을 주우셨다고요? 예, 그게 사실 아까는 너무 놀라실까봐 제대로 말씀 못 드렸는데요. 그쪽 남편분이랑 제 아내랑 바람이 났거든요. 제가 그 현장 잡다가 사고가 나서 지금 검사받고 있고요. 아, 다친 건 남편분이 아니라 제 아내입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랑 장난이라도 치는 거예요? 이거 혹시 보이스피싱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물론 이 상황이 이해 안 가실 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그쪽이랑 비슷한 입장이다 보니 지금 이 상황이 참 어이없고 황당하거든요. 근데 다 사실이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찍은 동영상인데 두 사람이 차 타고 움직이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남편분이 미숙이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미숙이가 제 와이프예요. 사실 제가 아까 상황들을 동영상으로 다 찍고 있었거든요. 역시 말보다는 직접 보여줘야 이해가 되는지 동영상을 본 상간남 와이프도 모든 상황을 이해한 모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는 사이 상간남이 깁스를 한 제 아내를 부축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붓하게 걸어오는 두 사람을 보고 상간남 와이프분이 눈이 뒤집혔죠. 곧장 제 아내에게 달려들었고 아내는 놀라 아픈 다리를 쩔뚝이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년이 감히 내 남편이랑 바람이 나? 너 내가 반대쪽 다리도 분질러 주마. 이리 와. 왜 이러세요? 자기야, 나 좀 살려줘. 혜영 엄마, 이러지 마. 진정해. 아픈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지금 인연 편을 든다 이거지? 걱정하지 마. 너는 두 번째니까 딱 기다려. 사자대면을 한 순간 그 집 와이프가 깽판을 치는 걸 보니 저보다 낫다 싶더군요. 역시 저 정도는 해야 하는 건가 싶은데 이상하게 저는 아내가 외도를 한다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한 순간 그럴 의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깊은 배신감보다는 그냥 똥 밟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네요. 나중에 궁금해서 왜 그랬냐 물어보기는 했지만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는 없었어요. 집에만 있어서 심심했는지 전 남편을 못 잊기라도 한 건지 외로워서 그랬다네요.
외롭다고 바람피고 다니는 것들이 제정신일까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결국 그 뒤로 저는 미련 없이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고 다행히 제가 찍어둔 동영상 덕에 무사히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네요. 그 여자랑 그놈 두 쪽에게 다 위자료를 받고 보니 딱 그 여자랑 그동안 썼던 생활비 정도 되는 것 같더군요. 이걸 다행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걸로 계산이 끝났다 싶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하루빨리 그 일을 잊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한동안 창피해서 마트도 못 가긴 했지만 잘못한 게 내가 아닌데 창피할 일이 뭐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길 가다 똥 밟았다 치고 앞으로 잘 살아보려 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쉽게 외로워하는 사람 믿으면 안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외로워하는 사람은 상대가 어떻게 해줘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걸 제가 직접 겪었으니까요. 어쩌면 이번 일로 저도 제대로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외로움은 사람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평생의 사랑이 두 번이나 찾아오기 어렵다는 것을 말입니다. 역시 제 평생의 사랑은 먼저 떠난 제 아내 하나뿐인 모양입니다. 뭐 그래도 여태 혼자 잘 살았는데 좀 외롭다고 죽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이게 내 팔자다 생각하고 아내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가렵니다.